예,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산업혁명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편전쟁과 개화파라는 저 타이틀을 가지고서 서양의 근대화 과정을, 그러니까 과학혁명, 시민혁명,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그 산업혁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근대화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과연 뭐 서양의 근대화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을까? 게다가 이제 불교인이.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주변에 어떤 절대적 가치라고 인정되는 거, 소위 과학기술, 자본주의, 뭐 산업화, 민주주의, 이런 것이 저 서양의 근대화 과정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런 것들은 불교가 한참 융성하던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불교가 현대적 의미를 갖다가 찾는다고 본다면은 저런 서양의 근대화 과정을 몰라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불교에 가진 이 훌륭한 어떤 사상 체계가 어떤 우리 인류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다면은 저런 어떤 그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저런 어떤 그 질서에 대해서 몰라가지고는 기여하기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다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양해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지난 시간에 한 그 산업혁명을 뒷받침하고 있는 어떤 이념 체계가 산업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산업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 공산주의 얘기를 하고 그 자본주의가 과연 불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해될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불교에서 자본주의가 나오니까 그럼 기독교 자본주의, 유교 자본주의와 불교 자본주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산업주의부터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지난 시간에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력의 혁신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이어서 어떤 사회가 거기에 맞춰서 급격하게 변화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산업기술에서 얘기하는 게 주로 이제 기계공업, 제조업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사회의 변화는 어떤 분업화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대도시화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또 핵가족화가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기계공업인데, 그렇다면 산업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산업혁명에서 성립되는 어떤 이념체계인데, 즉 기계화 또는 공업화야말로 경제발전의 어떤 척도가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계공업 또는 제조업이야말로 경제를 번영시키는 주춧돌과 같다 하는 이런 이념체계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보니까 여기서 기계의 어떤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또는 공업에서의 생산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기계 생산성의 향상, 공업의 생산력의 어떤 발달,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물질적 부의 무한 증대를 갖다가 추구하는 것, 그런 입장이 바로 산업주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산업주의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바로 생산성의 향상, 생산력의 발달,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이 생산성과 생산력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전개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이야기했죠. 생산성과 생산력을 갖다가 실현하는, 구현하는 방식이 있다. 그 방식이 크게 보면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공산주의 하면은 엄청나게 완전히 다른, 상반되는. 따라서 자본주의 하면 공산주의가 떠오르고, 공산주의 하면 자본주의가 떠오르겠죠. 하지만은 그 모두의 근원은 바로 산업주의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산업주의에서 나오는 그 어떤 전개 방식의 차이일 뿐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본주의를 한번 볼까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을 갖다가 향상시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생산수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산수단을 갖다가 개인이 소유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은 어떤 자율의 경쟁에 맡기면은 바로 그것이 생산성을 향상하는 길이다 라고 주장하면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얘기는 생산성을 갖다가 생산력이라고 쓰죠. 생산력을 갖다가 발달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것은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유한다면은 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자율 경쟁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계획하고 통제한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생산력의 발달을 가져오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은 생산수단이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생산수단이라는 말은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하는 핵심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하면은 공산주의가 뭐야? 할 수 있는데 쉬운 얘기예요. 공산의 이 산자가 뭐냐면 생산수단의 산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산수단의 공유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관건은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는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생산수단이 뭐냐면은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에 필요한 어떤 수단, 이게 바로 생산수단이겠죠? 그러면 이때 필요한 생산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작업 도구가 필요할 테고 어떤 기계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원료도 필요할 겁니다. 원료 또는 이제 자원도 필요할 터이고 그 기계 설비가 있어야 될 어떤 토지도 필요하고 거기에 건물도 들어서야 되겠죠?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어떤 수단이 확보된다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노동력을 갖다가 투입하면은 그때에 비로소 생산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생산물은 생산수단 플러스 노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한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일종의 비율 관계예요. 그러니까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투입한 그것이 어떤 산출해내는 결과로서의 생산물 사이의 어떤 비율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률, 효율성의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생산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것은 어떤 능력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즉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합쳐져서 생산물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 힘, 능력을 이제 생산력이라고 본다는 건데 지금 보세요. 지금 분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게 필요한데 사실 분필을 만들 때 이 정도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뭐 자동차나 이렇게 큰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아무나 이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대자본을 가진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게 되고 그렇다면 노동자는 뭘 소유하냐? 노동자는 노동력만 갖죠. 자기 육신의 힘이라고 하는 노동력만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본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합쳐져서 나온 생산물을 팔아서 나오는 이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윤은 대부분 누가 가져가느냐? 자본가가 가져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에서 분석하는 거로 보면은 결국 일은 노동자가 하는데 자본가는 일은 안 하죠. 오직 자본을 소유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윤의 대부분은 자본가가 독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화되겠죠. 가진 자는 계속 더 잘 살게 되고 못 가진 자는 이제 계속 못 살게 되는 형국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더 이상 참지 못하면은 터지겠죠. 그것이 바로 계급혁명,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어떤 혁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을 성공하고 나면은 이 문제의 어떤 이 왜곡, 이것을 하나의 왜곡이라고 봤을 때 이 왜곡의 단서는 여기 있었잖아요. 생산수단을 누군가 독식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생산수단을 사회적 공유로 돌린다면은 이런 식의 계급 사이의 모순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생산력을 저하시킬 만한 사회적 재반 모순이 없기 때문에 생산력은 더 발전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잘 산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았죠. 근데 그 얘기는 이따 하기로 하고 어쨌든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사회적으로 공유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계획 통제하자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야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자본주의, 공산주의를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결국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산업주의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밌게 표현하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란성 쌍생아. 쌍둥이인데 이란성이에요. 이란성이면은 일란성도 있겠죠? 무슨 차이냐면은 일란성은 난자 하나에 이제 정자 두 개가 된 거니까 두 아이가 나오면은 성장 단계가 비슷하답니다. 근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성장 단계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배라는 같지만은 두 개의 난자에 두 개의 정자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쌍둥이가 나오는데 이것은 성장 단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전개 방식이. 그러니까 지금 전개 방식이 다르죠. 하지만은 공통점은 뭡니까? 엄마는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즉 엄마, 산업주의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말이에요. 여기 지금 혁명하자고 됐는데 러시아 혁명이 뭐냐는 얘기예요. 러시아 혁명의 본질이. 그 소위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 혁명을 러시아에서 처음 성공했잖아요. 이것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은 이것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어떤 싸움, 투쟁이었다 이렇게 볼 텐데 전혀 아니었다는 얘기죠. 정확히 뭐냐면은 농업에 기반을 둔 기득권 세력과 산업주의를 통해서 기득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세력 간의 투쟁 관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맞죠? 왜? 그 당시에 혁명 이전의 러시아 사회는 자본주의의 자자도 모르던 시절입니다. 농노제가 유지되던 농업사회죠. 그런 속에서 혁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다 산업주의의 일부라고 봤었을 때 그것은 농업주의와 산업주의의 싸움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이것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 비슷한 싸움이 또 어디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업혁명, 산업주의 얘기하지만은 이게 그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격동이죠. 진짜 싸움은요, 이들 간의 싸움보다 이들 간의 싸움이 더 피 튀기는 싸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19세기를 한번 보세요. 이런 싸움이 러시아 혁명 말고도 남북전쟁이라는 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그 남북전쟁 하면은 뭐 노예해방, 뭐 남군과 북군이 노예해방 때문에 싸웠다는 건데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이면에 있는 건 뭐냐면은 남쪽의 농업주의 세력과 북쪽의 산업주의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근데 노예해방을 왜 시킬까요? 노예를 해방시키면은 노예의 바탕을 둔 농업 기득권이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노예는 명분인 것 뿐입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했어요? 산업주의 북군이 승리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 다음 시대를 갖다가 제패할 수 있는 산업화의 길을 간 것입니다. 만약 역사에 뭐 역설이지만은 역사에 가정의 의미가 없죠. 하지만 만약에 남군이 승리했으면 어떨까요? 오늘날 미국은 저런 파워를 행사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농업주의와 산업주의의 어떤 이 관계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공산주의에 너무 빠지시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문제가 많아도 그건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에 의해서 해결된다기보다는 산업주의 전반에 통해서 문제점을 캐치하는 게 더 올바른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는 한번 자본주의 얘기를 넘어가 볼까요? 자본주의는 아까도 이제 정의를 했는데 다시 좀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본에 의해서 이윤을 갖다가 추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윤을 추구한다는 얘기했죠, 자본가가. 근데 이런 이윤의 추구는 뭘 통해서 나올까요? 그것은 아까 시장의 어떤 자율적인 경쟁 관계를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런 자율 경쟁 관계를 통해서 이윤이 달성된다는 것에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은 사유재산, 즉 소유권을 인정이 됐었을 때에다 가능한 얘기죠. 이렇게 본다면 자본주의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은 이윤, 자유, 소유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자본주의의 핵심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뭘까요? 바로 개인의 소유라고 하는 이 소유 문제가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종류는 뭐 보시면 이제 상업자본주의라는 것도 있었고 산업자본주의, 지금 공산주의와 대비시켜서 설명한 건 산업자본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산업자본주의라고 하는 이제 현대자본주의가 있는데 이건 지금 시간 관계상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것은 서양에서 16세기에서 한 18세기까지 전개된 거. 그러니까 상업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어떤 그 신대륙 발견하고 어떤 그 무역을 통해 가지고서 상품 교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거라면 이것은 산업, 그러니까 제조 산업을 통해서 생산 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19세기, 20세기의 어떤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자본주의는 여기에 속한다는 거죠. 또 이것의 반대가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정확히 표현하면 뭘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산업 공산주의가 맞는 거예요. 자본주의도 대표적인 게 산업자본주의라면 공산주의도 바로 산업공산주의라는 이야기죠. 그럼 오늘날은 뭘까요? 탈산업. 그것은 뭐냐면은 산업은 산업이 돼 정보산업이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구조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탈산업이라면은 만약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아직도 뭐 공산주의가 좋으신 분이 있다면은 산업사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탈산업 공산주의를 모색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관건은 산업이냐 탈산업이냐는 큰 차원에서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불교로 이야기가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본주의의 모든 그 문제의 핵심은 소유 문제라고 했었죠. 소유.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방식의 관건이 되는 것도 소유의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불교에서 소유 문제를 이야기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무소유. 이게 떠오르죠? 불교하면 무소유 아닙니까? 소유할 때. 한번 보세요. 그럼 무소유라고 봐요. 불교에서. 그럼 무소유를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죠? 무소유는 그야말로 재산 소유에 대한 부정이다. 이 말이 맞다면 이게 뭘까요? 이거는 바로 공산주의 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왜? 사적인 재산 소유를 갖다가 사회적 공유로 돌리자는 얘기나 뭐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불교의 무소유 이론은 공산주의와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다. 실제 공산주의가 활발하게 논의됐었던 60년대, 70년대에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버마, 오늘날 미얀마 이쪽 얘기를 갖다 끌어들이면서 공산주의와 불교의 어떤 접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이때의 무소유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재산 소유를 하자 말자 이야기가 아니고 소유의 근본 성격이 뭐냐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표현이 무소유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소유의 본질은 집착할 만한 자성과 실체성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불교 보편의 본질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제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것은 공산주의와 관련된 게 아니라 자본주의, 그 중에서도 건전한 어떤 건강한 자본주의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소유 이론이 바로 무소유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지고대로 해서 이렇게 이쪽과 관련시키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의 어떤 문제를 갖다가 짚어내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한번 보죠. 무소유라고 하는 것을 이제부터 한번 그 원어,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로 한번 볼까요? 그것은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아부하바입니다. 또는 비디야 마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하바라고 하는 거, 이거 아는 이제 부정의 뜻이 있죠. 이것도 이제 부정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 부하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성적 존재를 갖다가 뜻합니다. 저희가 자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었죠. 스바부하바. 그때 스바부하바로서의 그 부하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성적 존재라면 이때 비디야마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적 존재를 갖다가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식으로 번역하면 이것은 시류라고도 번역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부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성적인 것과 실체적인 것을 부정하는 것을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바로 무자성이라고 그러죠. 무자성, 자성이 비어있다고 해서 그것은 바로 공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다면은 이 원어에서도 확인되듯이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자성이고 공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무자성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이 되죠. 무자성이니까 무소득이라는 이야기가 되고
무자성이니까 무소착이라는 이야기가 되고, 무자성이니까 무소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자성이 없으므로 어떤 집착적으로 취득할 만한 그런 것도 없고, 이때 이 득은 뭐냐면 그야말로 자기 손 안에 간직하고서 빠져나가지 않게 지킬 만한 그런 게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집착이죠. 그러니까 집착할 만한 그것도 없고, 따라서 내 것이다 해서 붙잡고서 거기에 안주해서 머무를 만한 그런 것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바로 무소유의 뜻이죠. 그러니까 무소유는 무자성을 거쳐서 이런 뜻으로 전개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자성 공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연기라는 이야기와 통하죠. 즉 모든 것이 무수히 많은 조건들 간의 상호 의존 관계를 통해서 나오니까 자기만을 고집할 수 있는 자성이 없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반복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즉 재산의 소유 부정 이런 뜻이 아니라 소유의 근본 성격을 밝혀준다고 했는데, 이때의 소유의 근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자성이고 공성이고 연기성이고 하다고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즉 우리가 뭘 소유했다고 했었을 때 그 소유한 재산을 포함해서 삼라만상 그 모든 것 일체법이 무자성, 공성, 연기성 아닌 게 없다고 하는 것이 불교의 기본이죠. 바로 그 불교의 보편적 기본 질서에 대한 표현이 무소유라고 표현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어떤 소유재산에만 맞춰서 보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유의 근본 성격이 공성과 연기성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재산 소유의 인정 부정과는 별로 관계가 없죠. 만약에 재산 소유에 대한 부정이라고 본다면은 이걸 산스크리트식으로 한번 복원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다나가 되죠. 이때의 다나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재산 소유물이 되겠죠. 이것은 부정이죠. 즉 재물에 대한 부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게 번역을 하면 한자로 번역하면 뭘까요? 이게 무소유인가요? 아니죠. 무재물이죠. 그래서 이것은 빈곤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다나는 무소유가 아니라 빈곤이에요. 예? 불교가 지금 가난해지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유의 어떤 본질, 즉 소유한 재산을 포함한 삼라만상 일체법의 본질이 무자성, 공성, 연기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소유의 뜻이지 빈곤해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불교 소유의 어떤 본질이 나왔는데, 소유의 근본 성격은 즉 연기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 공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호 의존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즉 무수히 많은 조건들이 서로 화합함으로 해서 상호 의존함으로 해서 뭔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상호 의존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소유에서의 상호 의존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누군가가 어떤 소유, 재산을 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상호 의존적으로 성립됐다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돈 번 게 나 혼자 잘나서 번 게 아니라는 얘기죠. 무수히 많은 인연관계 속에서 지금 소유 재산이 생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서 상호 의존관계 속에서 생겼다면은 그런 소유에 있어서 정당한 방식은 뭘까요? 즉 그것은 신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호 의존적 신용관계가 깨지면 소유가 성립하기 힘든다는 이야기죠. 이건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경전에 어떤 식으로 표현될까요?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마라. 즉 부당하게 뭐 저울 눈을 속인다든가 부당한 어떤 화폐를 갖다가 찍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유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누누이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호 의존성에서 나온 신용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상호 의존하니까 상호 존중해야 된다는 이야기 했었죠. 즉 연기니까 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상호 의존돼서 성립하니까 그 상호 의존적 조건들에 대해서 서로 존중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많은 사람들의 인연관계를 통해서 소유를 했다면은 따라서 그 상호 존중의 차원에서 베풀어야 된다는 논리가 당연히 나오겠죠. 이 베품의 논리가 바로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식으로 이제 경전에서는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상호 의존, 상호 존중, 요 이야기는 조금 더 이따가 자세하게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자성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무자성은 아까 무집착을 이야기했었죠. 즉 자성이 없으니까 집착할 만한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재산 소유는 좋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소유한 거는 얼마나 이득이 많냐는 거예요. 첫째, 자기와 자신의 가족의 안락을 책임져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를 통해서 베풀었을 때 좀 더 많은 사람의 안락에 기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건데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미혹되다 보면은 모든 근심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이상의 괴로움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토록 재산 소유가 좋은 거긴 하지만은 거기에 미혹돼서 집착되다 보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설명하면 뭘까요? 진짜 돈 벌고 싶으면은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집착적 마음이 없을 때에 정당한 소유가 더 증가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역설적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에 대한 부정이라는 이야기 했었죠. 이거는 오늘날 그 현대식으로 보면 아까 탈산업주의라는 탈산업 자본주의라는 이야기 했었죠. 이거는 일종의 그 정보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정보의 성격을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산업과 탈산업을 지금 구별하는데 산업사회에서 소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실물재산입니다. 실물재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까 그 생산수단이라고 했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 뭐 기계, 설비 이런 것들. 그거는 실물재산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real property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형태가 있죠. 그리고 물질적인 어떤 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갈리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오늘날 탈산업 사회에서의 소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보재산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포 프로퍼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포메이션 프로퍼티죠. 정보재산이죠. 근데 이 정보재산의 성격은 뭐예요? 가시적이지가 않죠. 눈으로 보입니까? 지식 정보가. 그리고 형태가 없죠. 그리고 물질적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죠. 비유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실체가 없으니까 비유비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길은 공밖에 없습니다. 정보는 공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있긴 있죠. 하지만 또 이런 식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21세기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소유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그 정보가 어떤 비실체성이라고 봤었을 때 그 소유이론은 이 불교에서의 공성으로서의 소유이론의 어떤 재산 의미 거기서 많은 시사를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소유의 불교적인 소유의 성격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한 4가지 특성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관계입니다. 즉 상호 의존하니까 상호 존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불교식으로 하면은 연기니까 자비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들은 여러 가지 인연관계 속에서 의존적으로 성립하니까 그 모든 것들 서로에 대해서 의존관계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자비로서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뭘까요? 소유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정당한 소유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의존관계를 통해서 성립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성립된 그 소유는 의존적인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존중을 통해서 공정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즉 연기에서 자비가 나오듯이 소유에서 분배가 당연히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소유에는 분배가 함축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불교 무소유 이론의 핵심이죠. 이미 소유에는 그 질서상 분배가 함축돼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소유는 누구의 독점이 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뭘까요? 즉 정당한 소유와 그리고 공평한 분배 사이에
어떤 조화를 이루자는 중도적 조화를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 무소유의 이론에 담긴 이야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연기성과 공성에 담긴 이야기인데, 연기성과 공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다르마죠. 법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한자로는. 법이나 다르마는 바로 이제 연기성이고 공성입니다. 그렇다면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소유, 즉 무소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르마에 따르는 소유. 이렇게 다르마에 따름으로써 연기성과 공성을 자각한 지혜로운 소유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소유와 분배의 조화로서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공산주의적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어떤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죠. 여태까지 이야기한 거를 한번 그 경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은 법, 즉 다르마에 따라서 재물을 구한다. 다르마에 따른 소유라는 이야기가 있죠. 법에 따라서, 다르마에 따라서 재물로 자기를 안락하게 만들고 또 강하게도 만든다. 그리고 그것을 분배하여 복을 짓는다. 그러나 재산을 탐하지 않고 재산에 미혹되지도 않으며 죄악에 빠지지도 않는다. 그리하여 재물에 대한 근심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어 즐거움을 누린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소유를 하자는 이야기죠. 재물이 소중하죠. 하지만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소유와 공평한 분배에 대한 조화이죠. 이게 바로 불교적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불교적 자본주의를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뭐 기독교와 유교에서도 자본주의를 끌어낼 수 있지 않느냐 하겠죠. 당연히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부터는 한번 비교를 해보죠. 기독교 자본주의를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 자본주의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죠. 막스 베버라고 하는 유명한 그 20세기 초의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이겁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죠. 이런 유명한 책이 있는데 사실은 제목에서도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프로테스탄티즘, 이게 개신교죠. 개신교의 어떤 금욕적 윤리체계가 자본주의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정확히 이야기하면 개신교적 자본주의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여기서 지금 개신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개신교에는 지금 이 책에서는 한 4개 파가 이야기되지만 주로 켈빈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켈빈주의, 켈빈이즘, 켈빈주의. 그 종교개혁의 이제 대표자가 루터와 켈빈인데, 지금 이 켈빈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켈빈의 주장의 대표적인 것은 예정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은 데스티네이션이죠. 데스티네이션은 뭘까요? 데스티니 하면 운명이죠. 예? 데스티네이션이면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언제? 미리, 앞서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인간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그 운명은 신께서 이미 다 정해놓으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예정설이죠. 근데 만약에 이 이야기가 맞다면 기독교인이 제일 궁금한 건 뭘까요? 과연 내가 어떤 운명을 지니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정되느냐,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제일 궁금하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신에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질문할까요? 만약에 신께서 나를 갖다가 구원받게끔 예정해 놓으시지 않았다면, 다시 이야기하면 신께서 만약 나를 선한 양으로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성공할 리가 없죠. 그럼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이 얘기를 뒤집어보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사업에 성공한다면 이것은 그럼 무슨 뜻인가? 이것은 바로 신께서 나를 갖다가 구원되게끔 예정해 놓았다는 그 표시다. 그렇게 되죠? 이 얘기가 뒤집으니까. 그러니까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표시가 되고, 이것은 바로 소명에 대한 완수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소명 얘기했는데 이거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소명은 이제 지금 다 독일권 이야기이기 때문에 독일어로 이야기하면은 베르풍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직업이라는 게 있죠. 이게 독일어에서 직업은 베르프예요. 비슷하죠? 어디서 왔을까요? 루펜이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루펜은 부르다입니다. 신께서 부르는 거예요. 신께서 부르는 것에 대한 응답이 하나의 소명이라고 볼 수 있고 직업이 뭐냐 한 거예요. 신이 그런 부름을 통해서 넌 이거 해라고 한 그것이 바로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은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천직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겁니다. 다 소명이기 때문에. 신에 의한 소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일하겠죠. 왜? 구원의 표시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사업에 성공하겠죠? 그러면 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켈빈주의에서 또 특징은 금욕주의라는 것이죠. 이게 금욕주의라니까 이렇게 사업에 성공한 부를 갖다가 쾌락을 통해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저축을 해야 될 것이고 사업에 재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자본의 끝없는 축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본이 축적되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개신교적 자본주의라는 이야기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회학계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교 자본주의를 이제 소개를 해보면은 유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왜 최근의 이야기냐면은 지금 자본주의 또는 산업화를 갖다가 전 세계가 추구한 거 아니에요? 20세기를 통해 가지고. 근데 서양을 빼놓고 추구를 했을 때 성공한 나라가 어디냐 한 거예요. 그것은 동아시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라고 하는 동아시아 소위 신흥공업국 여기에서만 재미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미를 봤다는 이야기는 산업화에 성공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의문이 가죠. 학자들이. 왜 딴 데 아니고 거기만 성공했냐? 그럼 거기만에 뭐 독특한 게 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럼 거기만에 독특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동아시아적 가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봤더니 그건 다 유교들하는 거예요. 4개 국가를 통틀어서 봤을 때 유교 문화권이다. 그러니까 유교를 통해서 산업화의 성공은 다시 얘기하면은 자본주의의 성공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교와 자본주의가 만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교 자본주의죠. 그러면 이때 이야기는 유교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이제 첫째는 이때 이야기하는 유교를 갖다가 첫째는 이런 것이죠. 즉 어떤 국가의 정책적인 어떤 지도력 이것이 바로 유교의 특징 아니냐 하는 거예요. 맞죠? 제가 언제 주장할 때 박스 시니카 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 사가 민을 갖다가 통제하고 민은 사를 갖다가 따라가야 된다는 그 얘기를 했죠. 즉 국가의 관료가 정책적으로 위반한 것을 민간 기업이 추종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 따라오면 특혜를 베풀어줘서 기업을 키워주겠죠. 한국적인 그런 특성이 뭘까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재벌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바로 국가 주도의 어떤 그 산업화가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성공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IMF가 터졌잖아요. IMF가 터지고 나니까 이것도 별것도 없다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자본주의는 이렇게 국가 주도가 아니다. 왜? 시장 경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유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좌절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딴 거를 찾는 겁니다. 이건 아니래도 국가가 어떤 도덕적인 지도력을 확보해야 된다. 즉, 국가가 도덕 정치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어떤 이기주의를 갖다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공통점은 뭘까요? 국가가 지도한다는 건데 이런 유교 자본주의의 제일 어떤 그 핸디캡은 그겁니다. 이런 국가 주도와 어떤 시장의 자율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양립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여전히 풀리지 않죠. 어쨌든 유교 자본주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한번 불교 얘기를 해볼게요. 불교 자본주의인데 불교적인 입장에서 지금 베버부터 한번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베버의 얘기는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즉 베버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간 내적 금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업이 발달하고 자본주의가 형성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세간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내에서 충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간 내에서 금욕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아까 그 자본의 축적이 와서 상업 발달한다, 자본주의 발달했다는 얘기했었죠. 그러고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양 종교를 보면은 이건 지금 서양 종교 얘기잖아요. 세간 내적 금욕주의, 켈빈주의를 얘기합니다. 동양 종교를 보면은 그건 상당히 신비적이고 게다가 상당히 탈세속적 성격이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 발달을 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저해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안 나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맞느냐는 거예요. 베버가 이때 동양 종교를 얘기했었을 때 탈속적인 것, 신비적인 것을 대표적인 것을 불교라고 놓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만약 이 얘기가 맞다면은 불교는 신비적이고 탈속적이기 때문에 상업 발달을 저해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역사에서 확인해 볼게요. 선불교가 당나라 때 제일 번성했는데 그 선불교의 그 방침이 뭐예요? 견성성불이잖아요. 즉 내 마음의 본성 속에 이미 부처가 될 만한 성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찾을 이유도 없고 즉 세간을 벗어나서 따로 법을 찾을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토가 뭘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불이 세간 각이다. 그렇죠? 세간을 갖다가 떠나서 깨침을 구하지 말라. 깨달음을 구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간 내적이라는 얘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선불교는 일종의 장대 높이 뛰기처럼 비약을 했다가 다시 착지해서 이 현실에 충실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여전히 세간 내적입니다. 그럼 금욕을 보세요. 모든 불교가 그렇지만은 금욕 그 이상이죠. 욕심에 대한 절제 그리고 무심이 진심이라고 하는 금욕 이상의 금욕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왜 금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간 내적 금욕이 여기 다 있죠. 그 다음에 생산이 됐죠. 그게 뭐예요? 백장스님의 유명한 이야기 있죠. 일일부작, 일일불식입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백장스님이 이야기한 뒤로는 중국에서 거의 속담처럼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근면적 생산이 나오죠. 그건 뭐예요? 어떤 세간에 충실하면서 어떤 금욕적 어떤 욕망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근면 생산을 하니까 상업은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습니다, 실제. 송초기에 중국 역사상 상업이 가장 발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한 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혹자는 이렇게 볼 거예요. 야, 그럼 너 자꾸 여기 자꾸 역사에서 이상한 거 가지고 끌어다 지금 붙이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게 여영시라고 위잉스라고 하는 분인데 여영시입니다. 이분의 책 이름이 이거예요. 중국 근세 종교윤리와 상인정신입니다. 이분은 유명한 지금 대학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에서 중국학을 가르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1급의 학자입니다. 이분의 주장이 바로 이거예요. 중국의 근세 종교 윤리, 이것은 여기 뭐 유교, 불교, 도교를 이야기지만은 특히 선불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송의 어떤 상업 발달과 상인 정신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뭘까요? 베버의 이 주장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은 여기서 얘기한 여영시 이분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교의 자본주의를 한번 분류해서 비판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이제 윤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자본주의의 이기주의를 극복하자는 건데 유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강의 논리라고 볼 수 있죠. 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제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어떤 그물의 어떤 이 쥐 굵은 걸 잡아서 이렇게 통과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하 어떤 위계 질서를 갖다가 전제해 놓은 어떤 수직적인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윤리이고 따라서 이 관계 내에 제한되어 있는 폐쇄적인 그런 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불교 얘기했었잖아요. 불교는 강이 아니라 망이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인드라 망의 상호 끝없는 의존 관계, 그러니까 상호 존중해야 된다는 자비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수직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이고 이것은 상호 간에 무화로서 열려있는 개방된 존중체계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자본주의를 윤리적으로 극복하고자 한다면은 이거는 산업사회나 맞는 이야기예요.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럼 이 윤리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탈산업사회에 가장 맞는 윤리라고 볼 수 있죠. 왜? 오늘날 탈산업 정보사회의 특징은 개방성과 다양성을 핵심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윤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건데 지금 이야기한 기독교 윤리, 기독교와 유교 자본주의 통틀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을 본다면은 공통의 문제는 뭐냐면은 다 발생론적으로 문제를 접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발생했느냐 그것만 보고 다시 이야기하면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 문제가 뭘까요? 바로 소유와 분배의 조화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베버나 지금 유교 자본주의가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극복하는 게 뭐예요? 바로 무소유라고 하는 불교적 자본주의의 소유 질서. 그것은 바로 소유와 분배의 조화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불교 자본주의야말로 이런 소유와 분배의 조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번 시간에 얘기한 기독교 자본주의와 유교 자본주의는 이미 학계에서 성립이 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불교 자본주의는 앞으로 이제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자본주의와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산업주의 이후에 제국주의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의 어떤 문제점을 불교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